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제 속임수를 당해서 김일성 영생교, 김정은 체제를 대충 봐주고 트럼프가 자기 국내에서 나 이렇게 해서 한반도 위기 해결했다. 이렇게 구라피는 그런 명분을 얻는 이상야릇한 망할 놈의 딜이 일어나고 김정은은 이 의기양양해서 3월 내지 4월에 방한한다. 이런 것들을 정부 관계자들이 마구 퍼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소스로 들어보면 그래서 이걸 또 기레기들이 받아서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연조가 깊고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조선중앙동아가 좀 냉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미국이 절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미국 국력과 전략의 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셰일 혁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트럼프를 보는 관점이 대개 한 3개 내지 2개쯤으로 돼요. 크게 나누면 2개인데 우선 지금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문재인 586 정권에게 오냐 하면서 패싱해버리는, 신경 안 쓰고 패싱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 우파놀이, 보수놀이에 익숙해져 있던 기득권 집단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 노무현 부시 때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놓고 밟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저나 이런 말하자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저 같은 종류의 그런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돌아가셨지만 박세직 혹은 김상철 이런 분들을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불러서 같이 재워가면서 이 한국 이른바 보수, 한국 이른바 우파 세력을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하는 그런 데 익숙해진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첫째 관점이 저 경망스러운 도라이 땡땡, 개 땡땡, 트럼프 개객기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격렬한 비판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번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관점으로 미국이 기울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미국만 아는 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나 미국을 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 우파도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일본 우파는 이런 관점을 사실은 내심으로 박수갈채를 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고립주의 우선주의로 가면 일본이 중국과 다이다이 붙어야 되고 일본이 중국과 다이다이 붙으려면 일본 헌법 구조를 고쳐서 일본 사람들 용어로는 정상화시켜서 일본이 군사대국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국가다운 국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 우파 중에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고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이 될 날이 오고 있다. 이런 개꿈을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3번째 관점은 흔히 이제 특바라고 오해를 받는데 백모같이 미국이 세계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 추구를 고립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백모같이 특바라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관점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셰일 혁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책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의 제가 좋아하는 홍지수 번역가가 번역을 하셨죠. 자이아니지였고요.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책 원래 제목으로 보면 The Absent Superpower예요. 그러니까
슈퍼파워가 초강국이 자리를 비운 세계, 초강국이 세계를 돌아보지 않는 세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책은 좀 거꾸로 읽으면 좋아요. 거꾸로 읽으면 좋다는 얘기 뭐냐면 이 책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삼천포로 갑니다. 이 책은요, 셰일 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족탈불급의 G1 슈퍼파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근데 결론은 어디로 가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에너지도 그렇고 모든 데서 다 족탈불급 1등이 됐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전 세계 경찰 노릇할 필요 없어져서 미국은 고립주의로 간다. 그럼 미국의 고립주의로 가고 나면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 사람 얘기로 하면은 무질서, 케이오스가 온다. 이 케이오스 속에서 각 지역, 각 나라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서로 물고 뜯고 치고 때리고 얻어맞고 쥐어 터지고 이런 이제 아비규환이 벌어진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니들 어떻게 살래? 미국 놈들 아닌 사람들, 미국 사람 아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 니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묻고 있는 책이에요. 저는 이 결론은 전혀 삼천포로 빠졌다, 부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로 가기 때문에 고립주의로 간다는 결론, 그 다음에 이제 세계가 무질서가 온다는 결론, 그 무질서 속에서 세계가 치고받고 물어뜯기고 몬도간의 아비규환이 벌어진다는 결론, 이거는 저는 아니옵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셰일 혁명이라는 게 뭐냐,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굉장히 유심히 정말로 감명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권 사세요. 이거 사시면은 좋습니다. 이런 책은 사셔서 이거 백모가 이 책 거꾸로 읽으라 그랬지. 미국이 고립주의로 간다는 전제서부터 그 결론서부터는 전부 거꾸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거부터는 좀 거꾸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도대체 셰일 혁명이라는 게 뭐야? 이게 미국한테 얼마나 힘을 강화시켜 주는 거야? 이것만 집중해서 보세요. 그래도 이 책값 합니다. 17,000원 좀 하는데 책값 하고 남습니다. 자, 이제 책 장사 그만하고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땅에서 석유 파는 게요, 이제 옛날 기술이에요. 이건 셰일 이전 단계인데, 제가 이제 지금 셰일 혁명은 이미 예술이에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예술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옛날 에이스 침대였나요? 아주 멋있는 걸 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셰일 개발은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셰일 이전 단계에서 이제 유정을 팔 때 쓰는 기술이에요. 2004년 이전입니다. 셰일 이전 단계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파냐? 보통 이제 수직 시추가 한 1600m 내려가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파먹었기 때문에 내려가다 보면 유정, 그러니까 기름으로 이루어진 우물을 만나게 되죠. 기름 웅덩이를 만나요, 땅 속에. 그럼 기름 웅덩이에 이제 기름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옆으로 관을 쭉 뻗어요. 그게 한 160m 정도 뻗어요, 평균. 옆으로 관 뻗는 게. 그 이상은 못 뻗어요. 맥스 160m 뻗어요. 그러니까 한 시추공에 결국 한 그 유정에 파고 들어갔을 때 옆으로 뻗어서 내려가는 거, 이거는 옆으로 뻗어서 기어가는 거는 한 160m밖에 못 기어가는 거예요, 최대. 그리고 보통 이제 파고 내려가는 깊이는 한 1600m 내려갑니다. 이게 2004년 이전의 그러한 석유 채취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사이에 다시 기술이 확 늘어요. 그래서 2011년, 그러니까 셰일 직전 단계, 셰일이 한 2012년에 시작됐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셰일 직전 단계인 2011년 가면 이 옆으로 가는 기술이 늘어요. 이게 왜 느냐면 사이스믹 기술이 늘어서 그래요. 사이스믹이라는 건 뭐냐면 진동을 지중해에다 때려가지고 그 진동파의 반향을 보고 여기 뭐가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의 구조가 지층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판단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늘으니까 이게 옆으로 꼬불꼬불꼬불 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웅덩이에 최대 옆으로 한 1600m까지 옆으로 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옆으로 달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웅덩이 안에서 기름과의 접촉면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뻑뻑한 기름도 잘 빨아들여서 잘 빨아들여서 잘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그 기술이 되죠. 2011년쯤 되면 수직은 한참 많이 파먹어서 이제는 한 3,200m까지 쉽게 그냥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가 셰일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셰일 혁명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좀 이상하죠? 생긴 게 뭐냐면 한 그 시추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실 시추공이 하나가 아니라 다발을 여러 개를 늘여갖고 옆으로 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늘여서 계속. 그래서 이 파이프 총 연장이 이걸 이제 여기 패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한 패드, 한 플랫폼에 파이프 총 연장이 70km까지 나오고요. 이걸 여러 가닥으로 뽑아가지고 옆으로 가서 이제 접촉을 시키니까 이 옆으로 달리는 길이 총 다 더하면은 한 37km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빨아내는 건데 이때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조심할 거는 뭐냐면 셰일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거는 기름 웅덩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 웅덩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위를 건드리는 거예요. 바위. 그러니까 일종 유암, 기름기가 잔뜩 배 있는 바위를 건드려요. 기름이 실제적으로 흘러나와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 땅속 웅덩이가 아니라 바위를 건드려요. 이 바위를 압력을 가해서 파쇄를 시킨 다음에 화학물질과 물을 섞은 거를 거기다 대고서 쏴버리면은 그 바위에 끼어 있는 아주 미세하게 끼어 있는 그 기름때예요. 그걸 케로겐이라고 불러요. 그 기름때가 그 액체에 녹아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뽑아 올려서 화학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대충 기름에 해당하는 것만 뽑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집어넣어서 또 기름때 빼내게 하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기름때를 빼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속 기름때 제거 작업이에요. 셰일 혁명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천안돼서 돈 나오는 거예요. 천안돼서. 땅 속에서 기름때를 긁어 모아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게 2016년 가면 왕창 달라집니다. 이 숫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 패드에 최대한 37km밖에 못 가고 파이프 총 연장은 70km예요. 2016년 보세요. 파이프 총 연장은 46km로 줄어들었는데 접촉 그 관로의 연장 길이는 오히려 45km로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 일주 다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멀티래터럴 드릴링이라 그러는데 일주 다기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한자의 기라면 이때 기는 뭐냐면 갈래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하나 쭉 박아놓고 여기서 쫙 갈래길 가고 또 아래 내려가서 또 갈래길 가고 또 아래 내려가서 갈래길 가고 일주 다기 방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기름때가 껴있는 바위가 있다 없다를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실시간 3차원 사이스믹 이미징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 산업이, 그러니까 포르노랑 좀 관계가 있어요. 동영상 게임 포르노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동영상 게임 이미지 포르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옛날 같으면 그거 몇 억씩 하는 그 이미지 처리, 렌더링 그 워크스테이션이 요새 뭐 한 1천만 원이면 사잖아요. 보통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걸 안 쓰는데 그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튼튼한 그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뿌려준다고요. 밑에서 그 진동 나오는 데이터를. 그러면서 먼저 본 데이터랑 중첩을 시켜가지고 3차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드릴링 하면서 쭉 들어가면서 여기서 뻗으면 되겠네. 여기서 요만큼
뻗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거미줄처럼 땅속에서 관로를 뻗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고압의 화학물질이 섞인 물을 때려가지고 기름때를 쫙 빨아내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에다 또 화학물질 또 넣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2016년에 한 단계 또 뛰었다고요. 지금도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추공 이거 박아가지고 일주 박아가지고 닭이 쫙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기름 생산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6주 걸려요. 6주. 텍사스 같은데요. 면허 따는데 땅 주인이면 미국은 유일하게 땅 주인이 아래 광물권에 관한 소유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 혹은 땅 주인으로부터 리스 계약 맺은 업체 같으면요. 미국은 유일해요. 미국 유일하게 그러면은 그냥 바로 텍사스 같으면 연중 무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포함 일요일 포함 이틀이면 해줘요. 토요일 날 그 신청서 내면은 월요일 날 내줘. 해도 된다고. 그럼 바로 그러면 화요일부터 장비 투입해가지고 6주 딱 지나면 기름 생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상황에 가 있다고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 셰일 혁명의 그 기술 발전이라는 게 숨가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건 뭐 다른 나라도 셰일 많고 보니까 중국도 많은 것 같고 중국은 물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미국 셰일이 보통 셰일이 아닙니다. 이게 천혜의 셰일이에요. 셰일이면 다 같은 셰일인 줄 아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태생부터 달라요. 왼쪽 그림은요. 한 500만 년 전에 북미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적으로 보면 북미 대륙이 아프리카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이 8,500만 년 전쯤 보면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서부의 콜로라도 산맥의 동쪽 그리고 동부의 태평원 요 사이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잠겨져 있었어요. 이거 왼쪽 그림은 8,500만 년 전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바다가 이제 가다가 좀 밑에 못 통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한 1억 한 1,500만 년 전 그림이에요. 그러면 양쪽 땅에서 흘러나오는 퇴적층이 넓게 이제 자리를 잡고 바다에 퇴적될 거 아니에요. 양쪽에 큰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이 퇴적층에서부터 이게 그 아까 말한 기름때 낀 바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질 유암들이. 질이 낮은 유암. 질이 높은 유암은 기름을 뚝뚝뚝뚝 흘려갖고 바위에 그 풀을 형성을 하는데 이건 저질 유암이니까 기름때 낀 바위가 이제 그 퇴적층에서 형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양 퇴적을 한 기름때 낀 바위, 캐로겐 셰일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해양 퇴적을 하면요, 퇴적층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 다기 방식을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방식인데 기둥 하나 쫙 박아놓고 그러니까 제일 위층에서 퍼져나가서 이제 기름때 빨아먹고 이제 그 바위 빠개 갖고 안에서 고압가해 갖고 그 다음에 2층에서 또 고압가에서 기름때 빨아먹고 3층에서 또 지하 3층에서 기름때 빨아먹고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퇴적층이 두꺼울수록 이 생산 효율성이 높아진다고요. 이 해양 캐로겐 퇴적층은 바다에서 쌓인 거여서 이게 두꺼운 거예요. 층층이.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바다에서 쌓여서. 그래서 이걸 기름때를 빠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민물 호수에서 이 캐로겐 셰일 퇴적층이 생긴 경우에는 민물 호수에서 생긴 경우에는 기름때를 가진 셰일 퇴적층이 얇고 단층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구멍 파는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셰일이 같은 셰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셰일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배럴당의 기름 1배럴의 그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미국의 비셰일 1배럴 가격 생산 똔똔 가격이 한 $50 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그 저건데 그 약 $30 언저리로 추정돼요. 이거 아무도 안 밝히거든요. 근데 추정을 그렇게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똔똔을 맞추는 가격. 여긴 감가상각, 그 다음에 금융비용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예요? 미국 셰일이 지금 한 30, 한 7, $8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게 사우디와 같거나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기름이, 미국 셰일 기름이. 자, 여기서 또 지금 아까 그 백모가 말하는 셰일이라는 게 뭐야? 정확히 표현하면 셰일은 캐로겐 기름때가 들어있는 유암이에요. 유암. 셰일은. 근데 추출물은 가스가 아니라 캐로겐이라고 이게. 추출물이. 타겟 추출물. 제1번 추출물이 가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셰일 가스 혁명이란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셰일 혁명 혹은 셰일 캐로겐 혁명이에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 그림의 왼쪽은 이제 기름때가 잘 빡빡하게 제대로 들어있는 이 바위들은 이제 이게 유정 같은데 옛날 석유 진짜 석유 나는 우리가 아는 옛날 방식의 유정 같은 데서 나는 바위는 이렇게 불 붙이면 타요. 바위가 불타는 돌이에요. 오른쪽은 이제 캐로겐 덩어리죠. 이거는 캐로겐이 기름때가 빡빡하게 배 있는데 이 얘 자체에서는 뚝뚝뚝 말하자면 저게 흘러내려서 압력을 가했을 때 기름이 짜져 갖고 그래서 기름 풀을 구성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기름때만 좀 조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캐로겐이라는 건 뭐냐? 캐로겐 셰일이라는 건 콩기름 짜고 나면 대두박에서 한 번 더 기름 빼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 콩을 그냥 짜서 쭉 나오는 기름은 그거는 자연의 압력에 의해서 위에 그 땅이 뭐 1000m, 2000m 그 압력에 의해서 아래 그럼 기름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그게 콩기름이라 그런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거죠. 그런 기름 웅덩이는 못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그게 곳곳에 박혀 있는 그 기름때가 그게 이제 셰일 캐로겐 셰일이죠. 이 캐로겐 셰일을 땅을 해서 거미줄처럼 관로를 아래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달리게 해서 수 킬로미터 한 가닥에 막 수 킬로미터씩 그렇게 해서 총 연장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게 한 다음에 그 관로에 대고 물에다가 그것도 소금물을 써요. 담수가 아니라 담함수, 찝찝한 물. 바다보다는 염도가 떨어지고요. 그걸 브래키쉬 워터라 그러거든요. 담함수를 그 브래키쉬 워터를 써갖고 거기다가 이제 화학물질 풀어서 고압으로 쏘면 이 압력에 의해서 잘게 바위들이 파쇄되면서 거기에 숨어있던 기름때가 쫙 그 물에 용해가 돼가지고 물에 이제 빨려 들어와서 쭉 이제 모이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로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때를 딱 건져내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그러면 이 캐로겐 셰일을 처리하면 뭐가 나오냐 도대체. 우선 제일 첫째 고급 경질 원유가 나와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럽고 빡빡한 원유가 베네수엘라 원유예요. 차베스만큼이나 더럽고 빡빡합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이제 더럽고 빡빡한 원유 대표적인 게 중국 그 요동반도에서 나오는 원유 그런 게 더럽고 빡빡하죠. 중질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중질류라 그러면 이제 납, 황 이런 게 많이 들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납이나 황 이런 그 공해 유발 물질이 거의 없이
아주 삭박한 그런 고급 경질 원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 원유죠. 정확히 말하면 고급 경질 인공 원유예요. 이게 처리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그 안에 그 가스 그 방울들이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위 가운데.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셰일 유정에서는요, 안에 공동에서 이거 큰 동굴 같은데 고여 있는 데서 빨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셰일 유정에서는 천연가스가 일종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인데 팔 데가 없으면은 태워버려야 되는 산업 폐기물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셰일 유정을 딱 하늘에서 밤에 사진을 찍으면 천지사방에 불 떼고 있는 거예요. 천지사방에. 왜냐? 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천연가스가 남아 돌아요. 팔 데가 없어요. 팔 데. 지금 미국 천연가스 그 원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천연가스를 그걸 그냥 불태워버리지 않고 채집한다. 시설 갖추고. 그때 생산원가가 얼마냐. 따져보면 천연가스 생산원가가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빨간 거예요. 맨 아래.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입방메타에 70원, 70원, 60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